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세요. 6월 5일 월요일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에 의해서 발언된 오인회 논란이 좀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 소식 간추려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본부 시간에는요. 지난 2일 인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열차 참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부에서는 오늘 하루 주목할 뉴스들을 한 입에 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된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지금 당장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첫 진행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윤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 단죄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먼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조금 부정 비리가 일부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12,000여 개의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를 한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314억 원 규모 1,865건의 부정 비리를 확인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부정 비리 내용 확인된 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라면서 정부 보조금을 6,260만 원 받은 그 단체가 있었는데 보조금 용도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에 강사비 211만 원을 사용한 이 통일운동 단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또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고, 또 한 기념사협회는 독립운동가 초성화를 전시하는 앱,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다음에 5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러니까 거래처 4곳에서 3,300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리베이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 비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가 됐다.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니까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뭐 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된 부정과 비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목적의 사용이나 내부 거래 같은 이런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하겠다. 또 아울러 정부는 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 비리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해법
아니면은 어떤 방안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단속이나 감사 뭐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거의 매년 이런 단속이나 처벌이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쓰는 일이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단체, 시민단체 네. 이런 단체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증빙 자료도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해서 내야 되고 일단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절차에서부터 걸러지는 측면도 있고요. 네. 만약에 사후에 이런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은 역시 환수, 처벌 이전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 대대적인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때도 규모를 밝히면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사후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거 12월 27일에 지시를 해서 네. 진행된 감사인데 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전 정부 얘기도 꺼냈거든요. 네. 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 네. 국고 보조금이 전 정부 비판에서 지금 구조조정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띄우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정무적인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을 것처럼 그렇죠.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네. 좀 분위기 세신 용도도 있지만 비리를 적발한다는 그런 것들 외에도 아까 박종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에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열거를 해주는데 네. 상당 부분이 뭐 세월호 단체, 네. 통일 단체 네. 이런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또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혹시 돈줄제기나 낙인 찍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시민단체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교법인에서도 네. 다양한 국고보조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다 적발하고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맞겠죠. 네. 네, 이것도 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뉴스는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후보 거부권 행사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내용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다음 달 뭐 이제 7월에 조재현, 박정아 대법관이 퇴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퇴임을 하면은 당연히 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임 인선 작업 그동안은 뭐 별다른 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게 바로 TV조선 보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어떤 얘기를 보도했냐면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부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을 합니다. 그 제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 합니다. 그래서 국회 이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지난달 30일 후보 8명을 김 대법원장에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고요. 아직은 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누굴 제청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에는 거부권 윤 행사할 대통령이 거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법에 써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약간 대법원장은 이제 협의가 그쵸. 있었던 것으로 사실 알려져 있긴 합니다. 물밑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협의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뭐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후임 대법관으로 조금 언급을 해온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청하기도 전에 제청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좀 배제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게 과연 삼권 분립이 맞느냐. 그리고 법에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그리고 국회의 동의 그쵸.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하는 이 주체들을 명확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이러한 제청 권한을 사실상 미리 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이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네. 정계선 남부지법 부장판사인데 네네. 이 두 분들이 이런 논란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념적인 인물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논란이 대통령실에서 나와버리니까. 근데 또 이 언론 보도로 보면 법조계에서는 두 분 모두 사실 실력적으로는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인물들인데 네. 이런 논란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그런 반응들도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법연구회 이력이나 네. 노동법 전문가라는 이력이 사실 문제 삼는 건 아니야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과 별개로 실력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장 임의로 추천을 하다가 이제는 대법원장 하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제 추천위원회를 따로 둬서 그 풀 안에서만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좀 바뀐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예를 들어 정계선 판사 이건 이제 굉장히 저는 갈등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수석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원래 그 이념보다 성적지상주의라서 수석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또 법원의 공정과 상식에는 안 맞거든요. 법원 주류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분명히 아실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만약에 정계선 판사가 지명이 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듯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인 것처럼 계속 이제 비춰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계속해서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상황들 그런 걸 보다 보면 결국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지지층만 좀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면은 국회 동의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과정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이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14명 대법관 중에 1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고 1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해서 이렇게 수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인사가 제청이 되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정말로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초유의 상황인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갈등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좀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일 관계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이제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초계기 갈등 이게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해에 이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비쳤다. 레이더를 비쳤다라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이 된 겁니다. 당시 일본은 그 증거하면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은 뭐냐면 레이더 조사, 레이더를 비춘 일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아니 어떻게 초계기를 광개토 대왕함 근처까지 갖고 오냐? 저공 비행하면서 위협을 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후 일본이 뭐 그 이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이르는 초계기 위협 비행을 감행한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의 항의에 저공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일본이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또 반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뭐 계속 악화 일로로 치달았고 국방 당국 간의 교류도 전면 중단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봉합한다는 거죠? 네, 이게 어제 있었죠.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제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샹그리라 대화 아시안 안보 회의에서 만나서 회담했는데 초계기 갈등에 대해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따지지 말고 네. 봉합하자라고 네.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중점을
두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 그렇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여전히 좀 뇌관이 남아 있는 게 네. 어제 회담 결과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지 양국의 갈리는 입장을 철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엇갈린 입장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 재발 방지 대책을 그런 상태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일본에서는 재발 방지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한국의 해군 측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협으로 느끼면은 그 레이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응 지침이 있대요. 네. 한국 해군 측에.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는 그런 레이더 조사 대응 지침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보도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또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대책 논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의 문제라서 어느 정도 기밀 사항은 있겠지만 최대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좀 투명하게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좀 안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4년 넘게 끌어온 그런 사안인데 뭐가 진실인지 이걸 왜 안 따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흐름도 쭉 놓고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이 나온 다음에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따질 건 따지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으면서 가야 된다 이런 비판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교통정보 좀 듣고요. 한입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평소 안 막히는 곳에서 정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교통량 자체는 지금이 점심시간이라서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 창원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창원 2터널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7원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반대 천안 방향은 정안역에서부터 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중입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이후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쪽으로 9km가량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입구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연희부터 정체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 여의 2교 부근 2차로에서는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서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 며칠 뜨거운 감사원 선관위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별 채용의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원들이 전원 고발됐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전원 선관위원이 고발됐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거 명백한 불법행위다.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한다.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랬죠. 헌법 제97조에 보면은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거부 이 자체가 위원들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얘기도 강조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예 이제 조사 안 받는 거냐 그건 또 아니고 국회 국정조사 또 국민권익위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무슨 소리냐. 선관위 감사 못한다. 이 내용이 법에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감사를 당당하게 받아라라는 얘기를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어제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입법 미비인 부분이 있어서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어쨌든 직무감찰만 거부하는 거지 뭐 권익위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너무 좀 이 논점 자체가 과잉되는 것도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는 이거를 물론 이제 국정조사는 해야겠습니다만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 입법 미비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요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이제 긴급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요 관련해서 저희 김기현 대표 발언 준비돼 있으니까요. 짧게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합의했는데 뭔가 이견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같이 들어본 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 사안을 그러니까 채용 비리 의혹을 이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과 어떤 그 이유에 있어서 정파적인 이유를 조금 들고 있죠. 네. 선관위가 사실상 민주당과 한패가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조사나 아니면 뭐 간사원 간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채용비리 의혹이 워낙 심각하게 정황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조사 자체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협의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범위와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뿐만이 아니고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던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왜 거부했는지도 이제 국정조사에서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 지금은 국정원의 이 점검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는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된다. 이거를 다른 부분까지 자꾸 국민의힘이 넓히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선관위를 국민의힘이 좀 자기 편 쪽으로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여러 의혹들을 기반으로 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민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후쿠시마 오염 요방수 검증특위 설치 이것을 반대로 좀 요구하면서 일종의 타협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들도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제 민주당 관계자가 선관위 국정조사로 다른 사안을 연결하지는 않겠다. 오염수 검증특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혀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세습 문제는 다루는데 그거랑 선관위에 무슨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해석이나 뭐 지리회시가 있었다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이 연결성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고용세습된 분들이 중요 보직이면 그게 뭐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8급, 9급에 이제 단위의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된 부분이어서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를? 네,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어제 좀 이례적으로 최고위원회도 열고 네.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선관위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정과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세를 펼칠 그런 생각으로 좀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 사안이나 여러 가지 뭐 노조 대응이나 이 사안들에 있어서 야권과 어떻게 보면 여론도 좀 여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만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공하는 차원에서 공세를 취하는 차원에서 이 사안 좀 바라보는 느낌도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이 인사와
또 청년에 대한 공정 채용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 반전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국민의힘이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박종호 기자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국정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고 아니면 뭐 검찰 수사나 통해서 문제는 좀 드러나겠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감사원의 그 감사 관련 규정은 이 차제에 좀 입법 비비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 혁신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임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쇄신 작업을 위한 혁신기구 아직 이름이 정확하게 붙지는 않았는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이 혁신기구 대표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면서 전권을 위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 전권 위임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혁신기구에서 무언가를 제안하면 그 내용들을 지도부가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전권 위임이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이래경 이사장을 이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외부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이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 김근태 고문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동을 했었고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기업 CEO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학생 시절에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서 초대 상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반도 재단 이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정치권 이력인데 네. 안철수 의원이 2014년에 창당할 때 신당을 만들 때 새정치연합을 만들 때 네. 그때 창당에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아서 선거법 위반 사건 이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에도 일단 이름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계다. 심지어는 안철수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래경 이사장 본인은 자신을 그런 누구누구계 그러니까 김근태 계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철수계 이재명 계라고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뭐 아주 뚜렷하게 그 핵심적인 역할을 또 맡았던 것은 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연이 사실은 깊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더 많으시죠. 나이가 더 많은데 누구 계로 묶이기에는 조금 거북하실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혁신위원장은 사실 어제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면 언제든 채찍을 들고 단칼에 베어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혁신위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늘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네. 어쨌든 뭐 앞으로 좀 지켜볼 소식이 하나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거 말고 또 오늘 오전에 안 좋은 소식인가요? 뭐 압수수색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수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주거지 앞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또 이 국회의원실도 압수색을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 이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MBC 네. 임모 기자 이 압수색 소식이 있었고 또 국회의안과 압수색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최강욱 의원까지 압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서 MBC 기자를 통해서 유튜버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이쪽 인사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역추적해 가면서 자료의 출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최강욱 의원실 관련해서 이 자료가 나간 게 아니겠느냐. MBC 임 기자한테 나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혹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최강욱 의원이 오전에 의원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은 뭐 뒤로 하더라도 네. 박정호 기자님 보시기에 이러면 이제 인사청문회 때나 뭐 국감 때 이제 의원실이랑 협조를 많이 해서 기획 기사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기자분들이 오히려 반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사청문 대상자 이게 관련해서 자료가 국회를 통해서 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취재 소스 이런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기자들이. 네. 그 소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불법 압수수색 당하는 심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서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면서 취재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까지 감수를 하면서 취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에는 언론 입장, 기자들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이게 되고 아니 이렇게 취재하다가 기사 쓰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민주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관례처럼 기자들의 뭐 취재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이 보장돼 왔고 그동안 써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못하게 된다. 글쎄요,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더 후퇴하고 퇴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꼭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좀 내준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자체가 뭐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좀 신중한 형량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안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약간 좋은 소식 하나. 대출 금리 소식이죠?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대부분의 대출 금리가 연 6%, 7%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3.5%로 동결을 하면서 실제 시장 금리들도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금리가 5월 달에 5%대로 내려왔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5%대 상품들만 있고 그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연 4%대로 거의 모든 상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요. 5월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금리가 모두 연 4%를 기록했고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NH농협은행이 가장 금리가 낮았는데 연 4.24%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를 기록한 것은 무려 8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한 6개월 만에 1%나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이 분명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신한은행이 5.23%로 가장 낮았고 다른 은행들도 모두 5%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조금 적게 나간 느낌이 있었는데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분 모신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쿨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요. 2730님, 8242님, 3253님 저를 좀 격하게 환영해 주셨다고 하나요. 제가 이제 지금 격하게 긴장해서 댓글을 실시간으로 못 봤는데 밖에 PD님이 알려주셔서 전권으로 모바일 치킨 쿠폰 세 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디저트송 알려드리는데요. 5163님이 U20 축구 보느라 출근 시간 계속 지각이지만 행복합니다. 정치도 축구처럼 안 될까요? 디저트송으로 아하의 Take On Me 들려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걸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저트송으로 아하의 Take On Me 들려주시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away, I don't know what to say.
but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Take on me. Take on me. Take me on. Take on me. I'll be gone in a day or two. All the things that you say, yeah, is it life or just a fla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소금과 관련한 표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천연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논처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통 염전이라는 한자어로 부르곤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소금밭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소금꽃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염전에서 물기가 증발하고 남은 엉긴 소금 결정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옷이 젖은 다음에 말라서 하얗게 생기는 얼룩을 또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밥은 소금을 반찬으로 차린 밥이라는 뜻이고요. 반찬이 변변하지 못한 밥을 의미합니다. 소금밥의 원어는 소금앳밥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묻혀서 뭉친 주먹밥을 소금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죽은 무엇일까요? 소금죽은 소금으로 쓴 죽이라는 뜻이고요. 몹시 짠 것을 역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내륙과 해안 막론하고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매우 높음 단계인 곳이 많고요. 남부 일부 지방만 높음 단계입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주라든가 동두천, 이천, 철원, 춘천, 원주, 영월 등 강원 영서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제주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릉은 31도까지나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도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전국적으로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기구를 이끌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바른백년 설립자인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낙점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과거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발기인이자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참고인 신분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 97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Yes, I be a woman. 6월 5일 월요일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김준일 아니고요. 김준일 기자님은 이따가 일석이조 시간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2부에서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스뉴파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날인데도 벌써 스뉴파라고 부르시고 적응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제작진을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디테일을 좀 챙기는 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근데 좀 어두운 소식이네요. 네. 인천 무의도에서 갯벌에 나갔다가 두 분의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인천 무의도 앞바다 갯벌에 나갔던 남녀 3명인데요. 갑자기 차오른 밀물에 실종됐다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말 맞아서 이제 섬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기가 한하계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불과 3주 전인 지난달에도 이 같은 해수욕장에서 밀물에 빠져서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앞서 지난 4월에도 해루질하던 2명이 밀물에 고립돼서 부표를 잡고 버티다가 겨우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루질하려고 갯벌 들어갔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밀물에 사고를 당하는 일은 서해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가면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이제 물려오니까. 네, 분명히 발목에도 안 차던 물이었는데 갑자기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대응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출입 통제 안내 표지판도 있고 경찰도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안전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경은 바다에서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할 때는 물때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또 주변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도 연휴라서 이제 징검다리 연휴에 서해안을 포함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모쪼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에만 써있던 조석 간만에 차가 크다는 거는 네. 사실을 좀 잘 인지하시고 안전한 물놀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공무원들이 몸에 캠코더를 달기 시작했다라는 이색 소식인데요.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서울시 송파구는요 이달부터 동주민센터에 녹음과 녹화 기능이 있는 영상 기록 장치 웨어러블 캠을 공무원들에게 보급합니다. 다름 아닌 악성 민원 때문인데요. 네. 그 폭력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 법적 대응에 또 이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금천구도 이미 바디캠을 도입을 했고 네.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원 창구 가림막을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아크릴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역부족인 거예요. 이렇게 툭 치면 날아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전 강화 유리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주치자, 주폭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있고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구청이나 일선 동주민센터까지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정도로 악성 민원이 많다는 거네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그 요즘 뭐 퇴사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캠도 있고 공무원증 케이스 있잖아요. 목걸이처럼 이렇게 다는 거. 거기에도 녹음 녹화 기능을 담아서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면 이게 대화를 녹음하는데 최장 6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뭐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그 밖에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모의훈련까지요? 네. 근데 이게 씁쓸한 게 참 다른 어떠한 뭐 테러라든가 이런 유사 상황 훈련이 아니라 폭언, 기물 파손을 그런 가정한 매뉴얼을 따라서 민원인을 진정시키는 훈련, 뭐 녹화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훈련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부산 사상구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30대 공무원을 폭행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민원인이 위협을 가했을 때 공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하면서 저 지금부터 촬영할 겁니다. 촬영합니다. 녹화할 겁니다. 이렇게 네. 원래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알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찍냐. 네. 예. 그러다가 그러면 그 영상 지워주면 내가 그만 때릴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 사후 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행정안전부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긴 했지만 막상 현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기계 같은 것을 바로 이제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인구도 줄어서 아마 사회복무요원 숫자도 줄 거고 네. 아마 배치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또 그 학생들의 뭐 교사에 대한 폭력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교사들도 다 바디캠 하는 시대가 올까봐 좀 겁이 나는데. 안 그래도 교사들도 바디캠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참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벌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닐 텐데요.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약간 섬뜩한 저도 이 네. 기사 봤는데 네. 네, 조종사 살해 사건인가
실제 살인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군 AI 드론이 가상훈련 중에 조종사를 살해했다 이런 뉴스들이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면서 네.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실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네. 이게 가상훈련이었다는 건데 그 영국 가디언 등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이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가 개최한 미 공군의 인공지능 모의 테스트 이게 문제인 건데요. 가상훈련에서 미 공군이 이제 인공지능 드론이랑 같이 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어떤 명령값을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해라. 그리고 공격 실행을 하기 위한 최종 결정은 인간 조종자가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인간 조종자가 공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론이 AI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내가 완수해야 할 더 중요한 임무를 저 인간이 방해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 조종자를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사실 하극상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최종 결정권자를 공격한 거니까요. 어쨌든 가상훈련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소식입니다. 저는 근데 기사에서 조금 의문이었던 게 네. 이제 평론가님도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왕립항공학회 영국에서 개최하는데 미 공군을 가지고 왜 모의 테스트를 해요? 영국 공군 가지고 테스트를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소식이 너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막 시끄러우니까 미 공군 측도 이걸 부인하고 나섰고 이를 발표했다는 이 왕립항공학회 책임자도 발표를 철회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서로 또 좀 미루고 있고 우리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뭔가 너무 공식적으로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 학회 측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오인회가 없다고 얘기한 이용호 의원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너무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하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해명을 했는가? 이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한 사고 실험이었다. 네. 그리고 군 외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해명인데 이런 게 딱 뭐 변호사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지만 이런 내용이 한번 터지고 나면 별의별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의구심이 증폭되기에 딱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내용이 퍼지니까 오히려 해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에다가 그럼 너네가 왜 했냐? 왜 미국 공군을 가지고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사 장비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AI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개발자들이 한번 나섰었는데 위험이랑 심각성은 갈수록 중대해지는 것 같고 참 저희의 규제나 논의는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핵이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려서 기쁜 소식을 하나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성악가 김태한 씨가 수상했다고요?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실이 주관하는 대회인데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이렇게 네 부문이 매년 돌아가면서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그 벨기에. 네. 그 퀸 엘리자베스 하면 우리는 왠지 영국일 것 같은데 벨기에네요. 네. 같은 그 연합이니까요. 네. 그 바리톤 김태한 씨가 여기서 올해 우승을 한 건데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그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1등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쾌거를 이루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성악은 좀 이렇게 이런 상 받았다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생소하네요. 네, 특히 남성 성악가가 이 대회 1등을 한 거는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통틀어서 최초 있는 일입니다. 네. 또 이번 대회에서 베이스 정인호 씨도 함께 결선에 올라서 5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김태한 씨가 1위 한 김태한 씨는 굉장히 젊은 피입니다. 2000년생이에요. 올해 나이 22살. 이번 대회 결선 진출자 중에 가장 어렸고요. 또 해외 유학 경험도 없는 순수 국내파라고 합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돈카를로의 프랑스어 초연 버전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면서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인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즐기면서 했더니 하나도 긴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대회가 이게 본선 무대부터 한국인 참가자가 제일 많았대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클래식, K-클래식이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초반부터 현지 매체 주목을 받았었고요. 조수미 씨가 또 올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특별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게 세계 3대 클래식 대회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2대는 뭐예요? 여쭤보실 줄 알았어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그건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그렇죠. 네. 예, 또 쇼팽 러시아의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3대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교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두 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여기 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은 늘 제가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악성 댓글이 다닐 때 김준일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빨리 김준호를 빨리 방송계에서 시사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 김준호 방송인데 왜 김준일 죽어라 이런 게 왜 나이냐고 도대체. 저는 늘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뭐 형제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냥 뭐 이제 김준일 기자님이 저보다 좀 연배가 몇 개 많으십니다. 네, 쓸데없는 TMI였고요. 이제 여당과 대통령 소식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회 논란이 이제 지난주에 쭉 불거졌는데요. 이제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라는 게 있다라고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급하게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아니라 최고위 전에 그 집행부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대변인 수석 대변인 모여서 하는 회의 아마 그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의 공식 회의지 뭐 특별한 사조직 오인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 국면에 나섰는데 두 분이 보기에는 이 오인회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이제 최초에 제기했던 분이 이용호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뭐 이용호 의원이 뭣도 모르는 초선 의원도 아니고 그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당 집행 라인이 아침에 하는 회의를 두고 오인회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다른 곳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 만무하다. 그렇게 오인했을 리 만무하다. 네, 만무하다. 때문에 그게 실체가 뭔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다. 근데 이제 그 오인회에 김기현 대표가 그나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김기현 대표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최악이 되는 거죠. 상황이. 김기현 대표님도 오인회를 부정한 이유가 본인이 오인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이런 오해가 번지는 게 당으로서 좋지 않다 싶어가지고 서둘러 진화를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 사무총장 전략기획 조직부총장, 뭐 정책위원장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두고 저게 오인회입니다. 저게 뭐 당의 의사결정을 공식 의사결정 라인과 무관하게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그 외친 사람이 바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리 없다고 보고 게다가 이용호 의원이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본인의 말을. 아니 그런 거면 취소할 리도 없죠. 아이고 제가 좀 잠깐 실수했네요. 이러고 말 일인데. 그래서 그런 틈을 또 놓치지 않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뭘 폭로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이게 진짜 오인회다.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진짜 오인일지 아니면 또 이준석만의 그 정보망으로 구축한 뭐 어떤 명단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뭐 전직 의원들 또 전직 의원들 중에 중진들 그런 분들도 걱정을 해요. 이 당의 분위기가 뭔가 이게 공식 라인과 다르게 어수선하다. 끼리끼리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편으로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역대 보수 정당의 최고위원들의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쨌든 정당에서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뽑힌 분들이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들 굉장히 죄송한데 존재감 자체가 없고요. 그냥 돌격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나서 야당 까는 거, 야당 비판하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도 여당 비판하는 거가 주로 이제 이분들의 역할인데 너무 심해요, 사실은. 존재감 자체. 지금 조수진, 김병민 그리고 장해찬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올 한 분. 새로 들어올 한 분. 네. 그리고 장외에서 반칙을 하겠다는 한 분. 네. 김재원 전 의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에 좀 비교적 가까웠던 새누리당의 어떤 그 최고위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대가 황우여 대표 때였거든요. 네. 그때가 이해훈, 최고위원이 이해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한기호, 유수택. 아, 꽤 세네요. 중량감 있는 분들이 있고 지역별로 배분도 골고루 돼 있는 느낌이네요. 자, 김무성 대표 때 최고위원이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김을동, 이정현, 안대희. 빡세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3대 지도부하고 매우 닮은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이정현 대표였거든요. 네. 이정현 대표가 뭐 평가가 좀 엇갈릴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일치가 완전히 된 때였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상 뭐 사람들의 평가로 바지 대표다 이런 네. 평가도 있잖아요. 이때 최고위원이 누구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장우, 강석호, 최연애, 유창수, 방귀희, 조원진. 아, 조금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원진 대표 빼놓고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이 느낌이 약간 지금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위원들 존재감이 없고 이게 뭐냐면은 당이 건강하게 대통령하고의 거리 유지가 안 되고 이럴 때 이게 잘못하면 휩쓸려가서 당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딸랑이들만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미 과거의 역사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야 민주당도 잘하고 정의당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당이 운영되는 게 맞는 방식이냐. 심지어는 지금 한 분 들어오는 거는 내정설까지 있잖아요. 김가람. 예. 네. 뭐 이제 호남의 청년회 이런 네, 건데 그렇죠. 이게 김기현 당대표 내정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무성, 서청원 이때는 당대표에서 떨어진 분이 최고위원을 쭉 하는 집단지도 체제였죠. 근데 그게 너무 최고위를 힘들게 한다, 숨막히게 한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간 거고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정의당도 지금 사실은 뭐 당대표 떨어진 분들이 부대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부대표는 다른 트랙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게 또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대표의 단일한 리더십 이런 게 발휘가 안 되고 봉숭아학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만 열면은 대표하고 차점자 최고위원하고 싸우는 네. 그게 이제 김무성, 서청원 요때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게 친박하고 비박하고 노선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럼 이제 당이 풍비박산 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공천파동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어떤 게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특히 이제 여당이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늘 여당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나 정당 운영의 위기를 가져오는 건 이 문제예요. 야당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적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여당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물론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막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기는 분위기는 없었지만 근데 알아서 그냥 대통령 호위무사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정당 민주주의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입법부 구성원들을 배출하는 곳이 정당이에요. 근데 이게 정당이 행정부하고 일체화돼 버리면 대통령과 일체화돼 버리면은 이건 삼권 분립이라는 전제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고 여당이 정말 여당다운 진짜 해야 될 여당다운 역할을 못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위기감이 그 여당 내에 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이 5인의 이 문제가 실체가 뭔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건 내년 공천 때에 전면적인 공천 파동 이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예고편인 거죠. 네, 공천 파동이 날수록 저희 시사 프로는 좋아하는데 국민들이 만족할 공천 명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5인의 논란은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키를 갖고 있다고 보고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빅뉴스가 가장 될 것이 이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 건입니다. 이동관 이제 전 홍보수석이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과정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이동관 수석의 아들 뭐 학폭
의혹 논란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인 그 인사 거의 뭐 내정설이 확실시 되고 있어가지고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총평을 우리 김준일 기자님부터 좀 해주시죠. 왜 이동관인가?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이제 복잡한 방송과 통신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아젠다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조율해내는 역할인데 이동관 전 수석이 그거를 적임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장악. 뭐 훈장 받았잖아요. 방송장악 워낙 잘해가지고 훈장을 받은 이거를 높이 사서 그렇게 지금 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온갖 학폭 뭐 이 논란.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이 그냥 커피라면은 이동관 아들은 TOP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비교가 불가할 정도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는 김준일 기자님 사견이고요. 저희는 특정 브랜드를 홍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방심위에 끌려가요. 방통위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 그 브랜드는 이제 레토릭으로 좀 받아주셔야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작년부터 나왔어요. 네. 올해 9월설. 올해 9월에 방송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선보일 것이다. 공영방송. 네.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MB 때 방송장악은 최시중 위원장이 시작해서 이동관 특보가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이른바 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MB 때 인맥들이고 라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동관 지금 이 후보자도 아직 뭐 후보가 안 됐지만 지명은 안 됐지만 지난 대선 캠프 때 아마 일정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있고 그 아들 학폭 논란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팩트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과거에 이분이 뭐 할 때 논란이 됐었나 싶긴 한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기사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죠. 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몇 차례 그런 학폭 문제 특히 정순신 씨 아들 문제도 있었고 또 드라마가 크게 히트해가지고 학폭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그 정도가 그거로 보면은 진짜 이건 하드코어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뭐 친구를 300번을 책상에다 머리를 박게 했다. 그리고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했다. 안 하면 때렸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이건 진짜 그 블록버스터 수준인데 과연 이거 넘길 수 있을까? 청문회를.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면 국회에서 논란이 되건 말건 그냥 고하겠다. 이전에 장관들 논란된 사람들 임명했듯이 이런 걸 텐데 가뜩이나 지금 방송장악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 해임까지 갔어야 되나? 그 법적 근거가 과연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하필이면 그날 MBC 보도국 압수수색에 나서서 공교롭게도 그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연이어서 지금 이동관 씨 이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방통위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 바람잘 날 없이 늘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기구이긴 한데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유감입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상혁 위원장 면직권 관련해서는 가처분 심리가 이제 다음 주 12일에 행정법원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지켜볼 문제고 아마 이제 그거 결과를 보고 지명을 좀 공식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 그러면 그렇죠. 가처분 인용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동관 수석이 이제 MB 정부 때 뭐 수석을 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출마도 2번 정도 시도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치적 편향이 비교적 뚜렷한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게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들 학폭 논란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왜 연좌제를 하느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정순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한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모가 관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좀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글로리의 여파가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고 지금 말았는데 좀 심각해요. 왜 아까 전에 그 두 개가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했냐면은 정순신 씨 아들은 입으로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한 거라면 여기는 물리적 폭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술서만 하면은
뭐 침대에 눕혀서 밟은 거,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때렸다고 하는 거. 이유 없이 때린 거, 아까 전에 뭐 책상에 300번의 머리를 때린 거, 뭐 등등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너무 좀 심각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2015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네. 2015년에 하나고에서 이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가 지금 다시 조명이 된 건데 이거를 연자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은 정순 씨는 사실상 임명 철회한 거는 어떤 원칙이었으며 이거는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명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관여했느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은 이 학폭의 정도가 그 정도인데 학폭위가 안 열렸어요. 네. 그게 과연 그 부모의 배경과 그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순신 씨 시대도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당사자들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배가 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냥 지면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보다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순신 씨 자녀 문제 때는 민사고였고 네. 요번 건 하나고 아닙니까? 네. 제일 비싸고 좋다는 학교 그렇죠. 자제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합니다. 여당 얘기했으니까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권형 혁신위를 띄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드디어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사장이 지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이 이제 과연 적합한 인사냐,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미 혁신위가 잘 되겠냐 비관론도 많은데 두 분은 이 임명 소식과 함께 민주당 혁신이 뭘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김준일 기자님부터. 네. 역대 역사상으로 혁신위가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김상곤 혁신위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상곤 혁신위 당시에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주간동화 기사였는데 2015년 10월 26일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김상곤 혁신위가 해서 제목이 얻은 것과 잃은 것, 결론은 5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6개월 활동을 접었는데 개파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 평가에 그렇죠. 당시의 평가를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 걔가 탈당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실질적 사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로 총선을 치른 건가요? 선대위원장이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김상곤 혁신위가 당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하는 거를 요거를 당원 당규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노계, 그러니까 친노와 비노로 싸웠잖아요. 네. 비노계에서는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혁신안이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김상곤은 문재인 사람이다라는 게 당시의 비노의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당내 지지를 못 받고 갈등만 더 커졌는데 이거를 김종인이라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쳐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해찬 공천 안 주고 정청래 공천 안 주고 뭐 이러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좀 이미지를 약화시키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데자뷰처럼 똑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래경 이 위원장 이분이 그러니까 친명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구명 활동 제일 먼저 나섰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이 아니라 민청련이라고 합니다. 네. 민청련 1983년에 민청학년은 70년대 일이고 민청련 이제 김근태 의장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69세 이제 한 군데 70세인데 너무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의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 이게 민주당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분으로.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민주당 오선 의원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준일 기자님. 오선 의원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는. 아니 같이 먹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이랑 그렇군요. 네. 같이 먹었는데 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이분으로 세우면은 이게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잘 좀 저는 의문이 아직 좀 물음표가 많이 남았다.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혁신위가 역사적으로 잘 됐고 안 됐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어떤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번 혁신위의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부터가 과연 저런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당내에 지금 이러저러한 그런 이견과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뭔가 제대로 혁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전제부터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게다가 이분을 몰라요 아무도. 그런 건 뭐 치명적이죠. 네. 국민들이 모르는 건 둘째치고 당내 구성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알고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뚜렷한 어떤 혁신의 비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모른다는 건 치명적 약점이고 물론 과거에 재야운동도 하셨고 또 한 25년 사업을 하셔서 번 돈을 다른 백년이라는 사단법인에 사제 출연을 하셔서 이제 어떤 공익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인 건 맞죠. 그러나 정당 혁신은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재야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거하고 그런 면에서 제도권 경험도 없고 과연 지금 비명계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용할 수 있을까. 저런 혁신위를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연세도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많다.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오히려 이제 혁신이라 함은 조금 인지도가 덜하더라도 좀 젊고 참신하고 역동적이고 민주당의 세대 교체 같은 걸 좀 시사할 수 있고 고여있는 물을 조금 이제 걸러낼 수 있겠다 싶은 이미지를 주는 분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도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돼서 과연 저 혁신이가 순항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지명도 부분에 있어서나 뭐 위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하다고 보실 분들이 물론 그래요. 네. 뭐 젊다고 다 혁신적인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덜 혁신적인 건 김종인 아닙니다. 위원장은 늘 나이가 많을 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도 혁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위가 아닌 혁신위,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그 자체로 구조적 제약이 있다. 이게 이제 김준일 기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 정당 정치에 정통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의 블루프린트를 충분히 갖고 계실지 그래서 이래경 이사장이라는 분이 적합한 인물인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박원석 의원이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비대위를 막기 위한 혁신인지 진정한 혁신을 위한 혁신인지 아니면 결국은 또 다시 마지막에 비대위가 나올지 앞으로 6개월간 또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지금 시민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제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니까 물론 참여연대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정통하시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 민간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문제가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지금 노조의 회계 투명성 요거를 이제 그 명분으로 한 노조 때리기 이거하고 정치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드러난 시민단체들의 예산 집행의 부조리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건 개선돼야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환수도 그리고 해야 되고요. 보조금 사업 훨씬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NGO나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고유한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보조금에 목이 메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지금도 그런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여기서 나타나는 정치적 의도 게다가 이걸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시민단체 무슨 선진화 특위 이런 것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노조 때리기하고 정치적 의도가 유사한 맥락에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3섹터의 역할은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될수록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왔어요. 근데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인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리 비약이고 물론 이제 과거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처럼 이 심사해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이미 집행된 사업의 회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나 너무 그렇게 시민단체를 이걸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가게 되면 그건 뭐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엉뚱한 데 썼으면은 뭐 책임을 져야죠.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은석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눈먼 돈이 많아요. 눈먼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이게 돈 지원하는 방식이 그냥 작년에 뭐 5천만 원 지원했으면은 올해도 웬만하면 5천만 원에 나갑니다. 네. 사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가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좀 엄격하게 사실 평가도 해보고 매해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네. 이거를 안 하다가 이제 한 번씩 전수조사 한번 떠서서 하면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받거든요. 네. 보수 쪽에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왜 어디가 뭐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게 막 자유총연맹부터 해가지고 그건 뭐 나라에서 법정 단체니까. 뭐 그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런 데들. 등등등등 제대로 다 하고 있느냐 네.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러 이제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하려면은 좀 공평하게 다 해봐라. 네. 이게 지금 딱딱딱 그러니까 뭐 예시로 든 게 이런 거죠. 통일단체가 윤 정권 퇴진 강의하면서 6천만 원 받았다. 이쪽에서는 6천만 원 안 왔다. 1,500만 원밖에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뭐 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의 순수성을 좀 의심 안 받으려면은 진짜 잘못 돈 쓴 이상한 단체 보수 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좀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것을 이제 감사한 겁니다. 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6조 8천억 중에서 문제를 삼은 게 이제 0.46% 되는 314억.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낮고 투명성이 좋아졌다고 볼 거고 액수를 보면 국민들이 좀 분노하실 것 같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쪽이 컨트롤 타워인데 이걸 왜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냐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민간단체 아마 종교단체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늘어난 게 단순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수탁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사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회계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정부도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적폐고 이제 굉장히 그럴 텐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고 적폐라고 규정하시는 것도 아무리 임시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KBS에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제가 직을 걸고 지금 위험한 말했네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민간단체에 관련한 부분들, 뭐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들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 있다라는 걸 좀 짚었고요. 그다음에 노조 얘기 제가 조금만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아침에 그 단독 보도라고 국민일보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제화하겠다. 아, 네. 고용 형태와 관련된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겠다. 고용 형태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성별, 나이 뭐 이런 거 등등인데 거기 고용 형태라고 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라고 해서 이거를 법제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 통과되면 난리 나거든요. 아,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지금 기사가 난 부분이고요. 굉장히 급진적일 수도 있는 뭐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재계가 난리가 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3분의 2나 절반만 주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은 이거 다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노동 정책이 이 노조와 이거와 관련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막 널뛰듯 한다. 널뛰듯 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노조 막 때려잡아요. 그리고 뭐 시위하는 사람들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는 또 한국노총한테 하자고 하다가 한국노총 열받으니까 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진적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노란봉투법 노동관계 그 조정법 2조 3조 2조 3조 같은 경우에가 하청이 원청한테 항의할 수 있게 집회할 수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그건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개혁, 노동 정책에 있어서
좌표나 중심이 좀 부재한 것 같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석이조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나가다가 뵙고 여기 방송에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예.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웃으면서 시작은 했는데 우울한 소식을 또 전해주시러 오셨네요. 네, 네.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대참사 소식입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자, 일단 인도 당국은 사고 열차 안에 갇힌 승객들은 모두 구조했다면서 3일 밤에 구조 작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객차 훼손이 워낙 심각해서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다시 열차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가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손상된 선로를 복원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부서진 열차와 사고 잔해 등을 치우고 있는데 일단 7일 오전까지는 이 복구 작업을 완료해서 운행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현재까지 구조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최소 275명이고요. 부상자는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900명 정도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고는 2일 오후 7시쯤 인도 동북부 오디샤주 바자르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한 대의 객차가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선로를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네. 객차 한 10량 정도가 탈선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선로의 열차를 덮쳐요. 네. 그래서 그 덮침을 당한 열차에서 또 3량 정도가 또 탈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소방 당국이 구급차와 소방차 200여 대와 구조대원 1,200명을 투입을 했고 인근 주민들까지 그리고 승객들까지 다 구조 작업에 매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인도 정부는 민심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그렇겠어요, 아무래도. 사망자들한테는 한 1,6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중상자와 경상자들에게도 또 차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듣기에도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종류의 열차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 네. 그럼 이제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예비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게 신호 오류라고 합니다. 신호 오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실수였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철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객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인도 하면은 사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모습이 버스나 기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는 모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얼마 전에 인구 면에서도 중국을 초월했거든요. 이제 세계 1위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차 시스템 자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선로도 길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도 0만 8천 곳이라고 합니다. 8천 곳이요. 네. 근데 이 열차가 언제 지어졌냐면은 1600년 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1600년 전은 아니고 1600년대. 아니 160년 전이요. 160년 전이요.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60년 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동안 열차 너무 노후됐다, 선로 노후됐다, 이거 제대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워낙 많았지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동안 열차 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17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2,017건이요? 네.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이고요. 10만 명이요? 네. 2017건이고 5년 동안이면 매일 그렇죠.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탈선이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거의 구조적 참사고 예견된 참사고 그렇죠. 반복되는 참사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정부의 차원에서 아무리 연방 국가지만 이건 좀 해결책이
도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인도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년 엄청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가지고 현대화하고 이거고 고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올해만도 38조 원 이상을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부터 남쪽의 해안까지 그 전국 곳곳에 쫙 뻗어 있어요. 워낙 길기도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째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곳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고 열심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와중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거다. 라고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왜 열차가 위급한 상황에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열차 충돌 방지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그 자동으로 뭔가 딱 잠기고 이럴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노후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2% 정도밖에 이 체계가 안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인구가 많지만 사실 이 철도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훈련된 인력은 또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대형 참사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인도 여행 고민하시는 분들은 열차 이용에는 약간 좀 심리적 저항선이 아무래도 생기겠네요. 근데 원래 인도는 제가 국제정치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행을 권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 관련 책임자들을 인도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인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건수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제대로 처벌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 네. 얘기 들었죠. 네, 네, 네. 그 성폭행 범들도 사실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일이 또 많이 벌어지는 곳이 인도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안타까운 소식인데 가급적 재발 방지책이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폴란드 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 지난 4일에 그 폴란드가 원래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 공산권이 1989년에 이제 무너지는데 그때 붕괴 이후로 지금 최대 규모의 정치 집회가 4일에 열렸습니다. 이 폴란드 최초의 민주선거 34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야당들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번 시위는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의 대표인 트루크 전 총리가 소집을 했지만 다른 야당들도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부터 노조 대표까지 정말 대규모의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폴란드의 전 대통령이죠. 바웬사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아직 살아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 사실 그동안 정치권하고는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거리로 다시 시민들과 함께 나온 겁니다. 자, 폴란드 정치 상황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5년부터 극우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정의당이 집권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법개악 그리고 언론 장악 이거 미디어법 다 고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전면 금지, 성소수자 권리 제한 한마디로 반민주적이고 인권 탄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EU와 굉장히 큰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제재하는 데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위도 이 집권 여당이 국내 정치에서 러시아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되게 의문스러운 게 네. 이게 유럽연합이랑도 갈등하고 있고 러시아랑도 갈등하고 있으면 네.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정부를 지금 폴란드는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네. 이전에 그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네.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습니다. 네. 예. 일단 미국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걸로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이 반정부 시위가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이라고요? 네, 러시아 영향 공직, 그러니까 러시아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공직자를 10년 동안 공직에 못 나오게 막겠다. 보안 관련 업무직을 절대 못 맡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조금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딱 들으면은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폴란드는 위협을 느낄 수 있지. 그렇죠. 이 법안 뭐 추진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당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과 정의당이 2015년부터 해온 행태가 있으니까. 네. 예. 특히 그 오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라는 대통령인데요. 이분의 이제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앞서서 이번 시위를 이제 주도했던 투스크 전 총리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사람을 결국은 공직에서 활동할 수 없게, 그러니까 총선에 못 나오게 손발을 묶으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스크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 2017년부터 2014년까지 폴란드 총리를 지냈고요.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바로 직후에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을 2019년까지 맡을 정도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국내 정치계에 복귀를 했을 때 국내 내에서 또 지지율이 1위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앞서서 그 법안이요. 2007년 이후 러시아가 폴란드 정관계에 부당하게 끼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2007년이라는 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요 연도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투스크 전 총리가 딱 집권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타겟 입법이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EU하고 미국도 지금 이 법안이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 상황과 관련해서 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커스 같아. 정치권에 오래 있던 늙은 여우들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선 시민 시위라고 해서 약간 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이제 오히려 그 극우 정당이 많이 난립한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특집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대만 무역협정 체결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일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 협정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많은 협정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사실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대만과 독립국가 수준의 무역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의도가 좀 깔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격렬하게 반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을 향해서는 야 니들이 경제무역 협력을 기치로 삼아서 미국에 기대서 독립을 도모하는 거 헛수고가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게요. 네. 실제로 사실은 이게 그 대만의 TSMC, 그러니까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 업체. 네. 그렇습니다. 이 TSMC 때문에 대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선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본 반도체가 사실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선도국이었다가 미국이 견제를 해서 거의 사양산업화 됐는데 그런 부분 있죠. 네. 예. 이번에 사실 대만하고 미국이 손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는데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또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일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자신들의 동맹국인 대만, 한국, 일본을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전쟁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5일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김준우였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